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ESG. ESG 투자의 핵심은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잘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괜찮아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미국 자본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지배구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염 막 시켜.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많이 일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EU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ESG를 나서냐고 하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미국하고 남미 국가들하고는 요즘에 무역 FTA 맺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을 보호해야 돼, 니네. 아마존 진짜 미국 사람들이 사랑해서 전 세계 환경을 보호하려고 ESG가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초부터 막 ESG 경영을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종이컵을 없애요. 그리고 1인당 텀블러를 나눠줘. 이미 다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세계를 알면 똑똑해지고 경제를 알면 통장이 든든해진다.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메디치보라의 매사장 김현종입니다. 우리가 그 문정인 선생님과의 특집 대담에 아주 많은 구독자들께서 반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뭐 쇼츠 같은 경우는 벌써 30만이 넘어섰고요. 이거 100만 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특집편으로 흥미진진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2022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알고 투자로 살아남기 미래 에셋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 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위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나 TV에서 자주 뵀는데 레피니티브의 애널리스트 어워즈가 있나 봐요. 이게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융 투자 분석의 최고 전문가시다. 이런 그 댓글들이 있고 또 소개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유튜브에서. 왜 욕을 먹으세요? 그건 차차. 예, 차차. 자, 우리 이광수 의원님이 왜 욕을 먹는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정인 이사장, 그러니까 국제관계, 외교, 한반도의 거대한 담론을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또 이광수 의원을 오늘 모셨어요.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셋 중에 아마 제일 말을 못 하는데 예.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이제 섭외 담당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정인 선생님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국빈 만찬 같은 그런 밥을 먹은 느낌이죠. 네. 그 양반의 강의를 들으면 네. 오늘은 좀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정식. 정식. 참. 아, 정식을 먹는 것과처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상당 그 시청자들이 이제 투자가이면서 또 생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자. 예. 오늘 이광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문정원 선생님 봤고요, 유튜브를. 네. 근데 저는 사실 연관성이 있다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정원 선생님은 어떤 글로벌 관계나 국제 관계 그리고 치열한 뭐 그런 대외 관계 그런 역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종의 전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게 가계의 전쟁도 될 수 있고 빚의 전쟁도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저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전쟁 시리즈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 측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측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오늘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전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패자와 승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네. 근데 투자 전쟁에서는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실 ESG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ESG 측면에서의 어떤 감별법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ESG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 가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거하고는 그리고 지금까지하고는 말씀하신 것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돈이 있어요. 모두 다 알고 그리고 모두 다 익숙한 곳에서는 사실은 돈이 없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돈들이 지금 ESG로 몰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광수 의원과 준비한 경제와 투자 특집 3부작 그 첫 번째 편 오늘 주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ESG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ESG가 최근 뉴스 경제면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잖아요. 투자 분석가의 시각에서 본 ESG 투자란 어떤 것인지 간략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나 산업을 분석할 때 ESG 관점에서 분석하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ESG는 뭐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신데 투자 쪽에서는 ESG가 굉장히 훌륭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CEO가 레리 핑크라는, 그러니까 한 해 연봉이 뭐 500억, 뭐 600억 되는 분이 그 투자자들이나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ESG에 관심 없어하는 회사들, 그리고 잘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한테는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앞으로 나는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돈이 된다면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투자들이 왜 석탄 발전소를 안 한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아닐 겁니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ESG의 문법이고 ESG로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ESG는 이제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 네. S는 소셜이고 네. 사회. 네. 그다음에 G는 가버넌스, 예. 지배 구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ESG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SG가 있죠. E는 뭐냐면 기후의 변화. 아까처럼 뭐냐면 그런 기후 변화라든가 그것 때문에 회사가 직접 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게 하나 이해할 분야고요. 소셜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분석을 해요. 법인은 개인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게 다르죠? 죽지 않습니다. 예, 무인격에 죽지 않죠. 예, 영속성을 가정해요. 법인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보다도 소셜,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셜을 판단해서 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버넌스는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좀 하나 있는데 지배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환경이 있고 소셜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후를 기업이 잘 지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기업은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한 명이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어도 환경 잘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괜찮아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주주들이 다 흐트러 있고 뭐 이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지배구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염 막 시켜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많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버넌스는 E와 소셜 즉 환경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회사의 시스템을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ESG를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산업과 기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어떤 전제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주주들이 네. 그 기업의 ESG를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주식시장에 있지만 일단 돈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수많은 기관들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어서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현명하게 구별할 것인가가 사실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ESG 평가의 어떤 표준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스비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TCFD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공신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 규정이나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MSCI나 미국의 아니면 S&P나 이런 데서 그 일종의 스코어 점수를 기업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ESG 이 점수가 얼마고 소셜 점수가 얼마고 가버넌스 점수가 얼마고 이런 점수를 매겨서 투자자들이 그 점수를 보고 이 회사들을 평가하는 거죠. ESG가 한때 지나가는 어떤 트렌드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었는데 지금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네. ESG 페이지가 모두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도 투자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금을 끌어들이고 투자하려면 돈을 이제 어디에서 빌려야 되는데 A랑 B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ESG 측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기업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금리 차이가 크게 나요. 싸게 빌릴 수 있고 이 회사는 금리를 높게 빌려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회사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은 경영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ESG는 비재무적인 요소의 하나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추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아, 이익은 추구한다. 그렇죠. 근데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방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익을 추구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을 계속 떼워서 돈을 벌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보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가격이 더 싸져요. 네. 그러면 석탄 발전으로 돈을 못 벌고 석탄 발전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석탄 발전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ESG에서 가장 첫 번째가 환경인데 네. 이 부분이 기후와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석탄을 과다하게 떼거나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 네. 그 척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줄여보자라는 당위가 아니고 예. 줄여야 돈을 버는 겁니다. 줄여야 되는 네, 무슨 그게 말인지 알것 개념 같아요. 과정을 개념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어. 그냥 당위로 무조건 해야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인센티브가 뭐냐면 이제는 그걸 잘 지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가뭄이나 홍수가 기업한테 영향이 없었어요. 이제는 기업한테 실제적으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가뭄과 홍수 때문에 곡물이 잘 안 자. 지금 요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쌀 가격이나 밀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서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빚이 많은 회사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리스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청 강화됐잖아요.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맞죠. 실제로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예요. 막 CEO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과 이익을 위해서 네. 사람 값을 좀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 산재로 다치거나 네. 죽는 게 기업의 주가에까지 또 뭐 그 최고 경영자 그렇죠. 뭐 구속이나 그렇죠. 기소까지 가고 오는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좀 존중받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안전사고라든지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한테 잘해주면 그 회사가 비용 많이 나간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 가능성 차원 그리고 그건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더 주가도 오르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기업이 갖고 있는 외부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내부의 비용으로 바꿀 건가?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막 매연을 내풀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 조금 내지 사실은 크게 데미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외부성을 직접 기업한테 비용으로 산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측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한 지수나 그걸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상장돼 있는 주식이 뭐 수만 개, 수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뭘 투자할 것인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중요한지를 골라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나온 거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그 26일과 27일에 이제 중국의 심천에서 이 화웨이 그룹의 2022 애널리스트 서밋이 있더라고요. 켄후 그 순환 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ESG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화웨이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그 컴퓨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의 양과 이것을 어떻게 태양열로 몇 %를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중국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기후에 맞게 할 것인지 이걸 계속 발표하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게 좀 왜 저런 걸 발표하지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누구보다도 이 ESG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ESG를 공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기후 행동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런 두 가지 기업이 좀 대비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화웨이가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는 건 아주 극명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태양광이나 앞으로 풍력 발전을 쓰지 않으면 비용이 급상승하거든요. 줄여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투자해서 향후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워렌 버핏은 사실은 기업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 당시 ESG 투자자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회사의 경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보다 더 투자 잘해. 응? 그러니까 ESG를 그러니까 환경이나 아니면 소셜 이런 차원이라 내가 더 잘하는데 무슨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근본적으로 ESG를 부정하고 거기에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거에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ESG의 어떤 그 가치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기업은 여전히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이익이 나왔을 때 주주들에게 그것을 쉐어하는 게 우선이지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그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환경 분야는 굉장히 오래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여서 여전히 주주의 이익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좀 배치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친환경적이어야 더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선한 목적을 갖고 나 태양광으로 다 바꿀 거야, 나 사회에 기여할 거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더 ESG를 더 잘 지키면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같은 연장선에서 봐야 돼요. 지금 사실 메디치에서 최근에 ESG 포럼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약점이라고 보는 게 돈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자.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죠. 유럽은요. 페트병 주워와서 딱 넣으면 동전이 나와요. 분리수거 잘해.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연결돼야 ESG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ESG에서 제가 하는 분야는 ESG 투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ESG를 고민하고 그게 결국엔 더 빨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선하게 잘 살아보자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ESG가 도덕이거나 당위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돈도 잘 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님 같은 투자 전문가들은 그래서 ESG 점수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당신의 투자 수익도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ESG가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런 거를 실제 사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ESG를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많죠. 예, 예. 왜냐하면 좀 빠르긴 그런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중이 되게 작은 거예요. 이로써 삼성전자가 ESG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이 너무 크니까 사실 지금 ESG를 시작한다고 해도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하고 대신 기업의 변화는 그렇지만 투자 사이드는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ESG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변화하고 ESG를 잘하는 회사들한테는 돈이 막 몰리고 있죠. 아직 똑 떨어지는 성공 사례는 없는 모양이죠. 한국에는 좀 부족합니다. 뉴스 보다 보니까 SK그룹이 시총인가요? 2등이 됐더라고. 네네. 그저 현대차를 제치고. 네. 근데 SK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최 회장이 그 국립대학 갔다 와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여튼 뭐 지열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로 SK가 2등이 된 건가 했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등이 될 때 전에 2등이 잘 못해서 그냥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ESG 요소는 아직까지 한국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변화는 좀 더디지만 투자하려는 쪽의 변화는 돈은 이미 가 있다. 그렇죠. 돈은 이미 막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ESG 펀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근데 ESG 쪽에 돈이 모이냐면 기존의 투자 방법으로 하니까 초과 수익이 안 나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ESG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뭐랄까요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거죠. EU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가 뭐 BMW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의 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데들까지도 ESG를 과연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서 전체적인 그 ESG를 그 주식시장에 공지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거나 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보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들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게 일종의 저희 용어로는 이제 스콥 1, 2, 3라고 하는데 ESG를 규정하고 판단할 때 그 기업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의 원료를 대거나 부품을 대는 기업까지 그리고 또 범위를 높여서 모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생산되고 그리고 소비되고 폐기될 때까지 이 전체를 마이크를 생산하는 기업한테 다 부담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도 다 들어갈 수 있죠. 혼자 생산하고 혼자 판매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EU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ESG를 나서냐고 하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장기적인. 네. 유럽의 기업들은 이미 ESG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국가들 ESG를 잘 안 지켜요. 수입이 엄청나 들어와. 근데 ESG를 통해서 일종의 무역 장벽을 올리면 배리어를 칠 수가 있다. 이거. 내수 기업이 예전에는 WTO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모여서 무역 협상과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했다면 이제는 FTA에서 미국과 한국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무역만 뭐 이렇게 조항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가 들어가 이슈 연계라고 그래서 이슈 링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하고 남미 국가들하고는 요즘에 무역 FTA 맺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을 보호해야 돼, 니네. 그런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마존 진짜 미국 사람들이 사랑해서 전 세계 환경을 보호하려고? 아니에요.
미국의 내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ESG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무역의 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명분 있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장벽이란 거는 기술력이 있거나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위인자가 계속 우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업들이 ESG가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ESG를 잘 갖추어야 되죠. 그런 조항을 잘 지키려고 해. 그래야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자는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기업을 투자했는데 이제 3, 4년 후에는 수출을 못 하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ESG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네.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규제처럼 작동해가지고 수출 장벽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따라가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도 당장 중국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도 사실 ESG거든요. 소셜 이슈거든요. 소셜에 들어가요. 그래서 ESG 관점에서는 지금 무역 장벽이 높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 간의 관계고 또 기업도 기업 간의 관계별로 ESG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이나 뭐 현대, LG, SK 같은 데는 뭐 E나 S는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가버넌스 즉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가 네. 가문, 족벌 뭐 이런 식의 경영 체제를 네. 계속 우리가 지적받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버넌스가 어떤 이렇게 가족 경영 내지 족벌, 뭐 재벌 경영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오너십을 갖고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금까지는 뭐 재벌 경영이다 이런 걸 부정적으로 봤지만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그 조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냥 재벌 체제가 꼭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 가버넌스 안에서도 어떻게 어떤 투자나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계속적인 그런 투자의 비중들을 좀 보다 보면 선의의 경영을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가하는 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ESG 전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오너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 기업들은 하려면 다 모여. 그래갖고 뭐 투표해. 주주도 또 설득해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ESG에 있어서 G는 네. 족벌 경영 대신 1인 경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E와 S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따라가고 내지는 주도하느냐. 이거 장치를 만드는 게 G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인 경영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한편으로 또 뭐 격려와 칭찬의 장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아젠다를 갖고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이가 전 ESG를 바라보면서 이제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쟁력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 경쟁력이 또 ESG를 만들고 ESG가 또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자칫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좀 있다.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E보다도 S보다도 제일 겁나는 건 G다. G가 제도화돼 가지고 우리 회장 마음대로 하는 걸 방해하고 막고 이러면 큰일이다. 그래서 사전 조치로 뭐 지분을 분산한다든지 뭐 이사회를 더 다양하게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드라이브하는 정책 기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E와 S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고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정확히 방향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좀 이 지배구조 자체나 아니면은 이 가버넌스 자체를 좀 지역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E와 아니면 S를 위해서 어떻게 이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지분을 하고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해서 배당을 많이 올리고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목표가 필요한데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거나 이런 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좀 한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아쉬운 게 ESG를 하면서 EM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저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ESG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이어서 자꾸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도 환경 이슈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뻔한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환경 보호해. 이렇게 돼버리고 우리도 끝내버려요. 해. 네. 그래서 저도 왜 최근에 그 메디치에서 ESG 포럼 하셨는데 거기 댓글에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을 봤는데 그거 한참 보신 분이 댓글에 아 그럼 쓰레기를 잘 버려야겠군요. 그럼 그분은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이건 아닌데 쓰레기를 잘 버리는 건 본질적으로 올라가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니까 야 ESG 시대다. 우리도 뭐 저 일회용품 줄이고 뭐 그러자 동참하자. 뭐 그러자 그 정도. 회사에서 ESG 팀이 만들어져서 ESG 열심히 하자고 막 플래카드 붙이고 연초부터 막 ESG 경영을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종이컵을 없애요. 그리고 1인당 텀블러를 나눠줘. 이미 다 있는데. 이건 ESG 경영 일부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들 모여서 주말에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나가야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조가 활발하면 기업의 투자자 관점에서 좀 불안하다. 그렇죠. 파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뭐 외국은 이번에 뭐 아마존, 스타벅스 다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동 안정성이 있고 효율이 있고 노사가 잘 가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리스크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ESG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 투자를 얘기하러 온 거죠. 제가 여기서 쓰레기 잘 버리자라고 말씀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트리거가 중요합니다. 행동이나 나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그러니까 매년 1%씩 변화하면 투자할 게 없어요. 1%씩 되다가 갑자기 5%, 10% 되거나 10% 떨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있죠. 그러니까 ESG 수많은 요소 중에서도 저희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노동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ESG에서 트리거가 생겼어요. 어떤 트리거냐면 물가 상승. 네. 갑자기 여러분 왜 노동하고 물가 상승하고 뭐가 상관 있어? 그리고 투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이걸 연결해 볼게요.